저는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16학번 박진주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게임 스토리텔링 입문 수업에서 진행했던 게임 기획안을 준비했습니다.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재인 우주와 요즘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택배를 소재로 한 턴제 RPG 게임인 우주 배달부 레이라는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16학번 박진주입니다. 저는 우주 배달부 레이라는 게임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기획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배달부 레이는 우주, 배달, 그리고 외계 생명체를 소재로 한 모바일 플랫폼 게임입니다. 턴제 RPG 방식을 터치 인터랙션에 대응하도록 한 것이 특징인 2D 사이드뷰 게임입니다. 단순하지만 타격감 있는 전투와 외계 행성별로 특징을 살린 디자인, 그리고 배달과 관련된 요소가 이 게임의 주된 재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우주 배달부 레이라는 게임을 기획하는데 참고한 게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스파크 진리의 막대기라는 게임인데요. 사우스파크라는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게임으로 그만큼 스토리가 주요 요소로 작용을 하고 턴제 RPG 전투 방식을 메인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게임에서 전체적인 요소를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드 시프터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2D 횡스크롤 점프 액션 게임으로 캐릭터의 이동 방식과 그래픽 요소를 참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금은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 목표를 진행하는 동시에 서브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진행 방식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벌 캐릭터가 도중에 등장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지구는 소행성 2020 OR2와의 충돌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소수의 우수한 인간들만이 이 사건을 예측했고 그들을 포함한 선택받은 일부만 지구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의 항해 끝에 그들은 꽤 멀리 떨어진 케플러 1649c의 터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지구의 기온보다 살짝 낮고 대부분 육지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외엔 지구와 환경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착지로 굉장히 알맞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지구인이 아닌 케플러인이라 불렸습니다. 인간이 케플러에 정착한 지 3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구 탈출에 가담한 인물들은 모두 역사가 되어서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피가 그 뒤를 이어 살고 있습니다. 첫 케플러인이 모두 우수했던 만큼 이곳 인류 전체의 능력치는 높아졌지만 그들의 삶은 지구의 것과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수한 인간들 사이에서도 급이 나뉘어졌고 아무리 영리하다고 한들 다른 행성인에 비해 신체적 능력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각종 장비나 기기를 통해 보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이 더해진 운송수단과 거주지는 값이 치솟았고 결국 개인 소유의 거주지나 운송수단을 보유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케플러 행성 주위엔 또 다른 행성들이 있습니다. 겔린다, 리키도, 어본단테, 라나추라. 이곳들에도 인격을 가진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깜찍한 외모의 주민과 금빛 절벽 지형이 특징인 겔린다. 이곳의 겔린다인은 너무 작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 꽤 자주 일어나는 겔린다인 납치 사건과 엮어 도시 괴담이 돌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괴담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름다운 것이 아주 가득한 해저도시 리키도가 있고요. 그리고 보랏빛 밀림 지형인 어본단테, 마지막으로 강한 생명체로 이루어진 화산지대인 라나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각기 다른 행성이 여러 개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 간의 분쟁과 교류를 담당할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우주배달부의 업무는 상당히 높았지만 신체적 조건만 따라준다면 특별한 능력 없이도 가능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이가 꽤 많았어요. 그렇지만 각 행성에서 예상치 못한 상당히 큰 위험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교육생을 넘어서 정식 배달부가 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플러인인 레이는 고아원 출신으로 성인이 되면서 시설을 졸업하게 되는데요. 이제 막 사회인인 레이가 스스로 살 곳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게 분명했죠. 특히 물가가 상당히 높은 이 케플러 행성에서는 말이에요. 세상 잘난이들이 날뛰는 공간에서 제 몫을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레이는 고민 없이 우주 배달부에 지원합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것만으로 우주 배달부가 될 수는 없었어요. 이 직업은 꽤나 지원자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들만 정식 배달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것만이 아니고 고객의 평가가 포함이 되었어요.
만점은 별 5개로 그 중에서 별 3.5개 이상의 평점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귀찮은 일이었지만 교육생이 된 레이에게 임시 우주선이 배급이 됐습니다. 정식 배달부가 되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우주선이죠. 처음으로 독립적인 공간이 생긴 레이는 이것을 꼭 지키리라고 다짐을 했어요. 이렇게 정식 우주 배달부가 되는 견습 과정을 거친다는 메인 스토리와 아까 잠깐 얘기한 서브 스토리인 갤린다인 매매 및 납치 사건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타임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은 게임 시작, 탐험, 전투, 기환의 흐름을 가집니다. 이동하고 NPC와 교류하고 아이템 파밍이 가능한 맵과 전투 화면을 분리해서 플레이어가 각 재미 요소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레이의 우주선에서 게임이 시작이 되고 각 행성으로 이동해서 상점을 이용하고 아이템을 파밍하는 등 탐험을 할 수 있습니다. NPC와의 대화를 통해서 메인 퀘스트, 서브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중에 몬스터와 접촉 시 전투 화면으로 이동이 되며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몬스터 접촉은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가격하거나 플레이어가 몬스터에게 피격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몬스터를 가격했을 때 그 한 번의 타격으로 몬스터가 즉사한다면 전투 화면에 별도의 이동 없이 그대로 탐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공격력이 몬스터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겠죠. 현재 RPG 게임의 특성상 비슷한 상대와의 반복된 전투가 지루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와의 전투를 생략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만일 몬스터가 즉사하지 않는다면 전투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가격한 상황이면 플레이어가 먼저 공격권을 가지게 됩니다. 피격당한 상태라면 반대가 됩니다. 공격을 주고받으며 몬스터가 죽으면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플레이어가 기절을 하면 패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조작 규칙입니다. 우주배달부 레이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인게임에 배치된 조작 UI를 통해서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UI를 통해 캐릭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 점프시킬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캐릭터를 따라 카메라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호 조작 UI입니다. 특정 오브젝트 앞에서 터치했을 때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공격 조작 UI입니다. 터치했을 때 플레이어가 장착한 무기에 맞는 공격을 합니다. 몬스터를 가격하거나 특정 오브젝트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장착한 무기가 없을 시 맨손 공격으로 대체가 됩니다. 행성에서는 패드 UI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UI를 터치했을 때 패드의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패드에 설치된 6개의 앱을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이라이프 앱은 플레이어의 상태와 능력치를 확인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토피아 앱으로 플레이어가 지닌 아이템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코드 앱으로 플레이어 캐릭터의 무기와 의상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도 앱으로 플레이어가 위치한 행성의 전체 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앱으로는 게임과 관련된 기능을 설정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관리 앱으로 배달 퀘스트와 배달부의 평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전투에 관한 조작 규칙입니다. 일반 공격을 눌러서 플레이어가 장착한 무기에 따른 일반 공격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스킬 공격 UI로는 스킬 공격이 가능합니다. 전투 위치 변경 UI를 사용해서 전투에 참가한 플레이어 캐릭터 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공격 기술을 선택했을 때 공격 터치 인터랙션이 화면 중앙에 출력되며 빛이 납니다. 수행 가능 제한 시간이 가이드 위에 뜨게 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수행하거나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게임의 기본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게임은 자동 저장이 되면서 게임 시작 시 플레이어는 마지막으로 자동 저장된 자리에 배치됩니다. 또한 몬스터와 접촉하면 전투를 할 수 있고 전투에서 패배하면 전투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투 스테이지에 대한 기본 규칙입니다. 앞서 말했듯 몬스터 접촉 시 먼저 가격한 이가 플레이어인가 몬스터인가에 따라 공격 우선권이 달라집니다. 또한 접촉 시 얻은 데미지는 전투 화면으로 이동했을 때도 유지됩니다. 전투 화면은 두 진영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좌측은 플레이어의 진영이고 우측은 적군의 진영입니다. 각 진영은 전투원이 배치 가능한 공간을 4칸씩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기술에 따라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적은 공격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접촉한 몬스터와 해당 스테이지의 서브 플레이어 캐릭터, 그리고 배달 중인 택배가 각각의 진영에 배치됩니다. 배달 중인 택배도 플레이어 진영의 한 영역을 차지하지만 공격은 불가능하고 데미지를 입는 것만 가능합니다. 한 턴의 공격 기술과 아이템을 각 한 번씩 사용 가능합니다. 공격 대신 전투원 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기능이 전투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택배를 캐릭터의 앞으로 옮겨서 방패막이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택배를 뒤로 옮겨서 지키는 것으로 택배 내구도를 확보할 것인지가 퀘스트 수행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서브 플레이어 캐릭터가 생존을 해도 플레이어 캐릭터인 레이가 기절하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레이에 의한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또 플레이어가 레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배달에 관한 기본 규칙입니다. 플레이어는 본부에서 주어지는 배달 퀘스트인 메인 퀘스트와 행성에서 NPC와 접촉 후 선택 수행이 가능한 배달 퀘스트인 서브 퀘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퀘스트는 새로운 행성이 해금될 때 배정됩니다. 퀘스트의 상세 정보는 우주선의 모니터와 본부에서 지급받은 패드의 배달 관리 앱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달 물품은 그 내용물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배송 완료 시 고객 NPC의 성격에 따라서 곧바로 택배를 뜯어보거나 사용해보는 애니메이션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배달 물품은 꼭 퀘스트에 명시된 숙지인에게 직접 건네줘야 하고 대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또 배달 물품에 따라 각기 다른 내구도가 주어지고 이 내구도는 배달 물품의 외형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구도는 배달부 전용 앱과 아이템토피아 앱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플레이어는 아이템토피아 앱을 통해서 배달 물품을 뜯어볼 수 있는데요. 이때 내구도가 70%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내구도는 10%로 하락하게 됩니다. 특정 소모성 아이템을 사용해서 배달 물품의 내구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구도가 0%인 것은 소모성 아이템으로도 내구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내구도는 배달 퀘스트 완료 시 주어지는 배달부 평점에 영향을 줍니다. 배달 물품의 내구도가 0%일 때 고객 NPC와 상호작용을 하고 배달 퀘스트를 완료할 수는 있지만 누적 배달 물품 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게임의 시작을 맞는 튜토리얼에 대한 부분입니다. 게임에 처음으로 접속했을 때 케플러 행성으로 마중 나온 우체국 본부의 우주선을 타면서 튜토리얼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에 탑승한 뒤 배경의 TV를 통해 게임의 배경과 플레이어의 목표에 대한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부에 도착한 후 상사 NPC와 상호작용을 통해 게임 플레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아이템은 행성에서 탐험을 통해 습득하거나 상점에서 직접 구매, 고객 NPC, 몬스터 NPC와의 접촉 퀘스트 보상 등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배달 물품, 무기, 의류, 소모성 아이템, 우주선 내부 장식 아이템이 있습니다. 소모성 아이템은 일회성 아이템으로 체력 회복, 부활, 상태 이상, 치료, 공격력 상승, 방어력 상승, 배송 물품 내구도 상승, 배송 물품 N회 피격 무효 기능 등을 가진 아이템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이템과 무기, 의류들은 각 앱에 저절로 저장이 되고요. 소모성 아이템은 종류별로 최대 10개씩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와 의류 아이템은 최대 30개까지 오늘의 코디 앱에 저장이 가능한데요. 패드에 저장 용량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템은 저장 공간이 없을 때 획득이 불가능하고 원래 있는 아이템을 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투 시스템입니다. 플레이어와 몬스터의 체력은 HP로 지정이 되고 각각의 고유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는 기력 포인트라는 EP를 가지고 있으며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스킬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공격 기술을 선택했을 때 그에 맞는 터치 인터랙션 가이드가 화면에 제시됩니다. 터치 타입, 드래그 타입, 더블 터치 타입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이를 제한 시간인 3초 안에 완벽하게 수행하면 적에게 플러스 10의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모든 공격 기술은 그에 맞는 공격 범위가 존재합니다. 공격 기술을 선택 후 공격 가능한 범위에 있는 몬스터의 발판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공격은 한 진영의 모든 공격이 끝났을 때 다음 진영에게 공격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진영은 1, 2, 3, 4로 순서가 매겨지며 이 순서대로 각 캐릭터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피격과 몬스터의 공격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될 것입니다. 전투의 승패는 플레이어 캐릭터의 체력과 남은 몬스터의 수에 따라 나눠집니다. 플레이어 캐릭터의 체력이 0이 되고 기절을 하면 전투에서 패배하고 플레이어가 1 이상의 체력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몬스터의 수가 0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레이는 플레이어가 플레이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케플러인으로 매일 아침에 눈이 떠져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도 목표도 없는 무기력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보금자리에 애착이 강해서 나만의 공간을 가꾸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배달부 교육생이 되면서 임시로 받은 우주선을 꽤 지키고 싶어 하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점,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필수가 아닌 점이 어쩌면 우주 배달부로서 최적의 조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어지는 기본 능력치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브 플레이어 캐릭터입니다. 서브 플레이어 캐릭터는 각 에피소드별로 플레이어와 동행하며 전투와 스토리 진행에 도움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행성에서 이동할 때 플레이어의 뒤를 쫓아다니고 전투 화면에 입장했을 땐 서브 플레이어 캐릭터를 조종해 전투원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처음에 만나게 되는 케플러인이자 로봇 제작자인 논노와 그녀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 라켓입니다. 논노는 친구를 찾기 위해 레이와 합류하는 인물로 에피소드 1, 2, 3, 그리고 5에서 함께하는 비중이 꽤 큰 캐릭터입니다. 룸룸 AZ8은 갤린다인 납치 및 매매 사건의 피해자로 후반부에 함께 행동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치는 우주배달부를 포함한 공동 우주기관 중 하나인 우주경찰입니다. 갤린다인 납치 및 매매 사건을 담당하는 무능력한 캐릭터지만 마지막에는 레이와 함께 범인을 소탕하고 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NPC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상사 NPC는 플레이어에게 퀘스트와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캐릭터입니다. 고객 NPC는 배달 퀘스트의 수치인을 말합니다. 퀘스트 진행을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고 추가적인 서브 퀘스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퀘스트에 따라 다양한 고객 NPC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는 그 고객 NPC들 중 일부입니다. 주민 NPC는 퀘스트 진행에 단서를 제공하는 NPC입니다.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객 NPC에 대한 정보나 행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배달품의 배송지가 빨간 지붕의 집일 때 주민 NPC에게 빨간 지붕의 집이 어디 있는지 물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이벌 NPC는 플레이어와 같은 배달부 교육생으로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플레이어에게 전투를 걸면서 방해하는 캐릭터입니다. 몬스터는 일반 몬스터와 보스 몬스터가 있습니다. 각각 자신에 맞는 행성에 서식하고 있으며 인격이 없는 몬스터도 있고 있는 몬스터도 있습니다. 인격이 있는 몬스터는 서브스토리인 갤린다인 납치 및 매매 사건의 전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스 몬스터는 리퀴도, 어본단트, 라나츄라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보스 몬스터는 일반 몬스터에 비해 모든 수치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스테이지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성 스테이지 중의 하나인 에피소드 2에 해당하는 갤린다 행성을 예시로 그려본 것입니다. 몬스터와 NPC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플레이어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벨 디자인은 본부, 케플러, 갤린다, 리퀴도, 어본단테, 라나추나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게임은 메인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가 각각 존재하는데요. 메인 퀘스트는 특정 고객 NPC에게 특정 배송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저 전달하는 것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있지만 일부는 서브 스토리인 갤린다인 납치 및 매매 사건과 연관되면서 다른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보스 몬스터를 해치워야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퀘스트는 거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메인 퀘스트들만 수행을 해도 정식 배달부가 되기 위해서 배달해야 되는 개수는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서브 퀘스트 역시 특정 고객 NPC에게 배송 물품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일부 고객 NPC에 의해서 발생하며 거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브 퀘스트를 추가적으로 달성하며 고객 평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인 퀘스트만 했을 때 평점이 낮다면 서브 퀘스트를 잘 수행해서 평점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두 퀘스트 모두 수행을 완료했을 때 내구도에 따른 평점과 특별 아이템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이 퀘스트는 게임 내에 등장하는 퀘스트 중 하나이고 메인 퀘스트입니다. 이 퀘스트가 아마 이 게임 내에서 가장 길이가 긴 퀘스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의 배달과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를 수행해야만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브 플레이어 캐릭터와 서브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우선 퀘스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신 행성이 케플러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갤린다 행성이 해방됐을 때 갤린다 행성에 맞는 배달 퀘스트가 새로 주어집니다. 총 3개의 퀘스트가 주어지는데 그중 상품 번호 C의 배송지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 보내는 분의 정보가 있어 그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보낸 사람은 논노라는 여자였고 그녀와 대화를 해보니 그녀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룸룸 AZ8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배송진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랑이를 거쳐 그녀와 합류하게 되고 갤린다로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룸룸 메이제트 8이 납치됐다는 의혹을 발견하고 리퀴도 행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성에서 어떤 집에 방문해서 배송품을 배송할 때 룸룸 메이제트 8을 발견하고 그 집의 주인이자 보스몬스터인 에비게일과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퀘스트입니다. 이 퀘스트를 퀘스트 플로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엄청 긴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